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5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여전히 3분 나와 계십니다. 서상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뚝딱 일 잘한 변호사 서상윤입니다. 고양청에서 왔습니다. 일을 잘하긴 할 것 같아. 정말 잘하긴 할 것 같아.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냥 헝가리에서 바로 그냥 입국해가지고 지금 여기 새날 열심히 왔습니다. 새날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상담을 드릴 일이 있어요. 우리 변호사가 있긴 한데 또 다른 면에서 이게 변호사분들이 이거는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돼. 제가 그 상담료는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김기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부천시을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부천에서 자라나고 부천이 길러낸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리틀 문재인. 보면 볼수록 느낌이 그래. 김기표 변호사 이번에 보니까 김호준 방송 나오셨더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땠어요? 왜 나간 거예요? 제가 방송을 내용을 못 봐서 썸네일만 봐가지고. 김용 부원장 재판의 이제 결과를 좀 이제 듣기를 원하셔서 나가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얼마나 부당한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핵심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새날 방송에서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압축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김성진. 이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좀 숨을 좀 골라야 돼요. 길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범죄 대응 DF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을에서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는 민생 변호사 김성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 후보 때 정책 방송할 때 김성진 변호사는 사실 말랑말랑해 보였거든요. 네. 최근 보니까 제일 센 사람이야 아주. 예. 정책적으로는 뭐 유능하지만은 지금 싸우는 데는 더 유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김성진 변호사 나가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데 야, 법조인들 또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게 오늘은 주제가 많아요. 큰 이슈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도 한번 볼까요? 저번에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음모론 엄청 돌렸던 유동규 교통사고. 그리고 그 여파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런 건데 저런 거 보면은 황당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좀 밑밥을 깔아드리면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으면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검찰의 강압 수사 뭐 사생활 털기,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합리적 판단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정황상, 뭐 기분상, 느낌상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회로고 합리화죠. 사실 엄격한 인과관계로 봤을 때 전혀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얘기들을 자기들 생각대로 지어내는 스토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이제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참고인으로 불려 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고 또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자녀나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언질, 뉘앙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사건도 블랙박스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블랙박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 어떤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차선 바꾸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먼저 차선 진입했고 그 사이에 아마 사각에 걸린 것 같은데 요거를 또 누워가지고 또 코스프레 하잖아요. 진상 밝혀야 된다. 막 정말 악질 중에 참 어떻게 보세요? 뚝딱뚝딱 변호사를. 여기 교통사고가 이게 신문 일면에 나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요. 저희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당해봐가지고 뭐 그냥 또 다른 소설에 또 이제 하나 뭐 장단 맞추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100% 다 맞다고 하고 판결이 났으니 제가 참 원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네. 명품 수수하는 것도요. 동영상 없었으면 아마 이미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참 그. 어쨌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금 뭐 유동규 교통사고도 있고 그래서 좀 연기도 되고 뭐 이 과정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진짜 재판 많이 받으러 다니네요. 얼마나 억울할까. 네. 사실 선거법 재판은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 보여요. 그쪽이 걸어서 건 거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대장동이나 이 재판들은 네. 이게 야 그렇게 불려다니면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멘탈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안 한 것을 네. 했다고 누명을 쓰고 재판에 불려다닌다는 게 그게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하니까요. 정말 인권 침해입니다. 어.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 탄압하는 건데 당하는 정적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도 국가 권력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특히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용 부원장 같으면은 신체의 자유 자체가 완전히 박탈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억지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요새는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자고요. 기소가 되면 일단 재판을 가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록을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록은 거의 뭐 한 1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 트럭 몇 되거든요. 대 분량? 그렇죠. 트럭 기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걸 복사하는 데만도 몇백만 원 정도가 들죠. 그냥 인지만 해도. 그러면 그거를 복사만 하느냐? 그걸 다 읽어야 되죠. 그러면 본인이 혼자 읽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럼 변호사가 몇십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읽고 변호할 변호사가 단돈 얼마에 하겠습니까? 다들 다른 일을 전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떤 변호사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내내 그 자체로 나중에 결과가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기소된 것 자체로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압수수색도 전범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경기도청 그 압수수색도 문제됐습니다만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예전 일이 아니라 최근 도정까지도 싹 다 털어보면서 이제 본인들 캐비넷에 넣어서 폴더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게 문제되는 거죠. 야 진짜 그 이재명 대표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랑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음식점까지 다 털어대잖아요. 네. 이거. 예. 좀 심하다. 이 과정에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옥중 메시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가는 그 주소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걸로 좀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구금의 상태에 놓였으나 진실을 밝혀 정치검찰의 조작과 준동을 반드시 막고 심판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검찰 조사에서 검사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검사들은 주변에 대장동 관련 범법자들만 상대하다 보니 김용과 주변 사람들의 범죄 가능성만 찾으려 한다. 21년 9월 대선 경선 초기 대장동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시립의료원 설립, 탄천 생태하천, 경기도 계곡정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모두 무시하고 대장동만 엮으려고 하느냐. 검찰 독재 정권은 과거만 찾고 심지어 과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마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엄혹한 시련의 계절이 지나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주십시오. 구치소에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김용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 최근에 나온 정경심 교수 책도 그런 느낌이에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 거기서 저는 일종의 그 성인 바늘에 올라가는 느낌. 참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했던 행위 중에 이 사건은 사실 염두에도 없었다. 네. 아까 말한 이런 정책들을 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심지어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처음 들어봤다. 네. 이런 정도인데 무슨 거기에 돈을 받고 참 이해 안 되는 재판이었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김용 부원장님 법정 구속되기 전에 이제 얘기 나누면서 한번 읽어봐라고 받은 의견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쓴 의견서인데요. 52장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쓴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보니까 구구절절히
너무 억울하지 않으면 어떻게 52페이지를 혼자 만들겠어요. 변호사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보니까 잘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2022년 10월 달에 8차례 검찰 면담을 했고 남욱이 7차례 면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14, 15, 16, 19일 날에는 면담을 했는데 조서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그때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일 날 유동규가 돌연 석방이 되죠. 그 과정에서 유동규의 진술은 급변침합니다. 이 상황들만 면담, 불법적인 면담 이것만 봐도 회유의 정황과 압박의 정황이 명백한데도 법원에서는 이걸 애써 외면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동규 말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말 다 맞아요.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니 정말로 저도 이 의견서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지금 방에 계신 우리 부원장님 속이 얼마나 지금 뒤집어져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참으로 우리 다음 우리 재판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 바로 잡아서 이번에 김용 무죄 다음으로 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호인단 내에서 누구도 무죄를 의심하지 않은 재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그 유죄가 나올 때 느끼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작위 증명이 돼버려요. 네. 안 했다는 증거를 내야 돼. 네.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김용 부원장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메시지와 이런 후원이 네. 들어가면 힘이 나죠,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고립되면 안 돼요. 네. 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고립되면 사건을 이상하게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자, 손편지 쓰실 분들은요. 우편번호 15823에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4320호 수감번호 3703 영치금 넣으실 분들은 우리은행 275-890282-18-198 김용 이렇게 영치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힘내라 김용 요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댓글 중에 한 글이 이제 민주당원이긴 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김용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느냐 이런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요 어이가 없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뭐 하지는 않고 점잖게 다음에 뭐 혹시 차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좀 그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김용 부원장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저렇게 구속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와 전혀 다른 판단이 돼서 사람이 저렇게 무고하게 구속돼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배제하고도 사람이 실제와 다른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유죄 판결이 되어서 구속이 돼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속된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구속된 배경은 어떻게든 검찰이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유동규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지금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일련 선상에서 지금 김용 부원장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검찰 어떤 수사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길목에서 억울하게 저렇게 구속돼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응원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구속이 잘못돼 있다는 걸 선언하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에 글로 쓰려다가요. 예. 새날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네. 사법 카르텔까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럴 때는 그런 거죠. 한편이 일종의 의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갈라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검찰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거의 저희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술을 만들어서 이제 엮어가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메시지 김용 부원장이 메시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중에 과거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저희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문장입니다. 뭐 디테일이 일부 떨어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다음 대선 주자 사실상이 뭐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그중에 일부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김용 부원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검찰이 송영길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뭐 예상은 됐던 건데 네. 제가 이 재판에 관련해서 조금 들은 바에 의하면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증언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앞에 이제 재판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송영길 채널 그러니까 TV 등에서 저거 지금 특집 생방송하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송영길 대표 정말 잘 싸우더라. 저렇게 싸우는 사람이 100명이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화이팅 하시고. 자,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변호사들께서 하고 제가 싶으신 말씀. 먼저 말씀드린 송 전 대표님 입장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짜고 치는 뭔가를 하고 있다. 기획수사다. 그래서 증거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 엮이니까 다른 데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지금 구속시켜 놓은 상태다. 정말 억울하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뭐 휴대전화를 한국에 있던 걸 갖고 가서 외국에서 버렸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송 전 대표 말씀은 외국에서는 국내 휴대폰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기를 버린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시점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직전이에요. 작년 12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휴대폰 버린 걸 가지고 마치 유동규가 휴대폰 뭐 버린 거 이런 것처럼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상식 밖의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 대통령 수사, 조국 장관 내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 송영길 대표 수사 같은 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네. 사실 알고 보면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이제 구속영장 범죄 사실 보도된 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범죄 사실이 정확히 이게 이제 뭐 뇌물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도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뇌물 4천만 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제 명목상 만들어낸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송영길 대표가 정말 이거를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입증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밑에 어떤 일이 가사 검찰의 말이 100% 맞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새는 뭐 보니까 영장 청구도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입증이 조금이라도 되지도 않는데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저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죠. 지금 어떤 분위기로 보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예, 그것도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송영길 죄인을 미리 여론 재판으로 만들어 놓고 판사가 영장 발부를 망설이지 않게끔 만드는 구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사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미 다들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하려면 입국할 때 했어야지. 왜 지금 하느냐. 예, 도저히 이해 못한다. 그렇죠. 증거인멸 뭐 이렇게 따지면. 예. 자,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상적이라면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것이 좋은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봤을 때 구속하면 안 되는 사건을 지금 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또 구성원들 이름이 불려졌던 송영길 캠프 내 구성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이다. 지금 이 예상이 대충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총선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어떤 터무니없다는 점은 범죄 사실 같은 것이 입수가 되고 이렇게 좀 하면 더 자세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현욱 전 GH사장 검찰 송치된 것도 저분도 우리 방송 패널이었어요. 네, 저랑 같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 작년 대선 때 공약 설명하는 방송 오랫동안 했죠. 여기 죄를 보니까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 와, 나 지금 지겹다 진짜. 제가 뭐 가까운 변호사님이고 해서 선배 변호사님의 스토리를 잘 아는데요. 처음에 문제 제기는 이제 국힘에서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GH에서 이재명 대표님 옆집을 빌려서 선거 사무를 썼다. 그래서 GH 돈으로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으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회사 돈으로 사무실 얻은 것이니까
업무상 배임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 수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합숙소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선자가 안 들어가는 그런 합숙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를 했지만은 아이고 이건 합숙소네 하면서 이제 이 선거법 위반은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됐는데 그럼 당연히 회사 돈으로 사무소를 얻은 것이 아니니까 합숙소를 얻은 거에 불과하니까 업무상 배임도 다 날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혐의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찰에서 무혐의로 안 하고 꼭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현욱 변호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뺏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히면서 새롭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그 영장을 보니까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것이 구성 요건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다른 제3자에게 이득을 줘야 되는데 회사의 손해가 뭔지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안 된 거거든요. 무슨 스토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이 문제 바로 전형적인 사례였다라고 보고 지금 아마 기소된 내용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혐의는 뭐 만들어냈겠지만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고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세대로 임차를 했고 9억 5천에 시세대로 했고 비싸게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9억 5천을 임차를 했다가 9억 5천을 또 받고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회사에 무슨 손해가 있냐는 것이고 그러면 손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손해가 누구의 이익으로 갔느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주장은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새로 임차했다. 그래서 배임이다. 저게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는 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하면 그거죠. 이제 첫 번째는 선거 사무실로 이용됐다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가 돼서 수사가 됐다면 선거 사무실로 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혐의 없음 처분하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때 선거사무실을 이용했다고 고발됐는데 그리고 대선 정부에서 뜨거웠는데 확인해보니 아니더라. 이렇게 하고 사실은 원래 끝내야 되는 수사죠. 두 번째는 끝내야 되는 수사인데 지금 별건으로 가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혐의 없음 할 수는 없지 하고 지금 다른 데로 지금 튼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전형적인 지금 검찰에서 하는 특수부수하고 지금 경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다른 거 있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업무상 배임이 무슨 이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뭐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걸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주된 선거사무실로 이용했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아까 이현욱 GH 전 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압수수색해서 딴 거 있나 찾아보자 이러한으로 압수수색이 된 느낌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또 업무상 배임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선거사무실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됐습니까? 실제 G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람들이 직원들이 와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집은 그 옆에 집은 실제로 GH에서 직원들을 위한 용도로 전세를 얻었고 그대로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무슨 그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데가 뭐 기사로는 다른 데가 남아 있는데 어떻다 그것은 그러면 모든 세상 일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뭐 정확히는 보지 않았지만 기사만 보면 그래요. 모든 일이 딱 임대차 기간 만료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아래에서 뭔가 필요해서 거기가 계약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얻고 지금 직원들한테 쓰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집은 거기에서 가서 예를 들어 살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면이 다 있다면 그 어떻게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한번 봐서. 예. 이런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회사가 그 GH지 않습니까? 부동산 제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예, 개발하고 뭐 평소에 항상 이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직원들이 직접 이제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뭐 전세권 설정기까지 다 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전세 보증금 회수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실제 손해 발생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하니 사실 이제 경찰이 올 초에 한번 그 구속기한 청구했다가 검찰에서 반려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또 예, 지금 총선 맞춰가지고 딱 다시 올린 거죠. 이번에 뭐 법인카드 사건. 네. 이것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없음해가지고 종결했던 사건 다시 들고 와서 지금 수사한 거잖아요. 네. 심하다 진짜. 네. 제가 보기엔 총선 앞두고 그냥 계속해서 제목 장사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송치됐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 이게 무슨 도대체 이 검찰의 마인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게 그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애잔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자,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이문정 검사가 총선 불출마했다. 나 이 헤드라인 너무 웃긴 게 출마하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무슨 불출마야 이게. 원래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뭐 싸우겠다 이런 거고 검찰 내에서 평판을 떠나가지고. 네. 그래도 이문정 검사는 저는 용기 있는 검사로는 정말 단연 탑인 것 같은 게 불이 감소하고 지금 막 덤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총선이나 선거철이 되면 이제 검사 그만두고 나올 것이다 하면서 또 뭐 이성윤 지금 검사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할 거다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마치 출마를 할 것처럼 냄새를 풍겼다는 뜻이잖아요, 좀. 제가 이문정 검사님하고 원래 그 고향정에서 이게 북콘서트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북콘서트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새날에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로 나간다고 이제 확정되니까 이제 부담이 좀 되셔가지고 좀 힘들다. 그때부터 약간 정치권 부분은 조금 부담을 좀 가지시고 예, 거리를 좀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 기사 봤을 때 역시 멋있는 분이다. 이제 검사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정치권에 줄 서고 권력에 줄 서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바둥치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문정 검사다. 검사들이 롤 모델 이문정 검사야 된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치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직을 이용해서 공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문정 검사는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는 제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찰에 남아 검찰을 지키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이문정 검사 외에도 이제 뭐 이성윤 검사장이나 다음에 유산명 총경 예.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탄압을 받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출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은 더 이상 뭐 자기 조직 내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순전한 제 생각인데요. 그때 이문정 검사가 이제 검사 부적격 심사에서 이제 당연히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도 변호 뭐 얘기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동기라면서요? 예, 저희 동기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동기인데요.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런 분이어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하죠. 그런데 아마 검사 부적격 심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적격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적격 판정 나누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하다. 저기서 부적격을 해버리면 이문정 검사가 나가서 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할 거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영웅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 이렇게 되는 것을 절대 안 해주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머리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 뭐 여담 같은 건데 그때 그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내보내면 이렇게 이른바 잘라서 내보내면 저 사람 완전히 우리한테 화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저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대단한데 제가 저거는 대단한 수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 김기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가장 잘하는 내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요 이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진짜 할 얘기가 자잘하게 재밌는 게 많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선 경선 물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총질이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검찰 캐비넷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도니까 이낙연 대표만 해도 옵티머스 건 관련해서 수사를 종결했다가 다시
꺼내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측근도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이게 캐비넷이 장제원도 캐비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캐비넷이 실제로 저렇게 작동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은 저 캐비넷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캠프에 예전에 아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핵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사실 좀 터질 수 있는 사안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조금 추적을 만약에 제대로 해버리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 이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뭐 총선 시즌도 됐고 그리고 말씀대로 본인이 케어해주고 지금 뭐 후원회장 맡고 있는 의원만 6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지분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가 많으셔서 아마 좀 치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뭔가 막아야 되는 뭔가 본인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도 이상한 세상을 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방송에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정보도 드리지 않고 했을 때 실제로 검찰 캐비넷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 검찰이 내민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요. 연기만 피워도 미리 겁을 먹고 뭔가 이렇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건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뭐 저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모 의원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을 두려워했던 것인가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정부, 이 정권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검찰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 있고 모든 뭐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새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검사들이 대통령과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 정권을 이렇게 호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작동해서 뭔가 이렇게 불출마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큰 무기를 이쪽에서 쥐고 있으니 야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좀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서 또 나름의 영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비정상적인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뭐 그분이 뭐 옵티머스가 어떻고 검찰 캐비넷이 어떻고 일단 그렇게는 제가 잘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이미 해방 이후부터 이제 반일의 어떤 세력이 모여서 주축이 됐던 어떤 구민주당부터 해서 민주당 몇몇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뛰쳐나가서 분당하고 총선에서도 그것에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행위는 그동안 민주당원으로서 누려왔던 혜택과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더민주 전국혁신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제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이제 정계 은퇴하셔야 된다라는 논평을 준비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총리로 계셨어요. 그때 문 대통령 보좌하면서 관리형으로는 좀 역할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서는 저는 적격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당연히 개혁성과 돌파력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은 아니다. 라고 봤고 그 답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혹시 자기가 어떻게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국민 생각과 너무 다른 자신의 희망 애로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총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이제 내려오시는 것만 남았고 저는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 또 신당 창당 얘기를 하시면서 당과 이제 각을 세우시는 걸 보면서 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이 총리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민주당과 싸우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에 논평에 세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뭉쳐서 지지하고 하는 것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것을 이낙연 총리는 당대표에서 내려와라 이런 취지시거든요. 그러면 당원들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죠. 합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항쟁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그 실정과 대차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저는 묻고 싶고 근데 지금 와서 이 선거가 막 이제 임박한 이 국면에서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논평을 내게 된 두 가지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만 표인가 27만 표인가요? 대선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동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고 이렇게 했던 민주당 내에 경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대선 때 도와줬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대선 때 민주당의 한 팀이 돼서 정확하게 싸웠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마주했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아니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캐비넷은 없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상황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네. 다 공감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이제 한동훈이 이제 가장 늦게 사퇴하는 네. 장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근데 한동훈 탄핵은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검사 범죄 대응 TF 하면서 다니면서 뭐 지역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 대부분은 왜 한동훈 탄핵을 안 하죠? 이런 문제의식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면은 그래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탄핵 사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왜 한동훈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탄핵 사유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자기 편은 봐주고 세게 봐주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은 대단히 힘들게 만들고 강압 수사, 그리고 조작 수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아예 내팽개친 그런 위헌 위법한 수사죠. 첫 번째고 민주당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민주당 스튜피디 뭐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탄핵 정당 해산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민주당 비방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리고 또 입만 열면 또 피의 사실 공표가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이유 설명할 때도 증거들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피의 사실을 명백하게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중범죄를 또 저질렀다. 일상적으로 저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민 다들 아시겠지만은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제한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한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수사권을 다시 돌려놨죠. 그렇다면 그곳은 국회 입법권을 행정입법으로 침해하는 상권분립 침해일 뿐 아니라 입법권 침해다. 그래서 이 부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되고 남아야 될 사람인데 탄핵이 안 되고 있죠. 왜?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왜 조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탄핵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탄핵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옷 벗고 무슨 잘못이 없는 듯이 옷 벗고 나가서 정치를 한다? 이것은 정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고 탄핵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5년간 공직에 못 갑니다. 어떤 공직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못할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도 정의에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원칙상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게 한동훈 장관 탄핵이 정치검찰 해체에 아주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은 탄핵되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사임도 못해요. 그 사표 수리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제자리를 지키면서 수사에 간섭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수사 라인의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 멈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찰 독재의 작동 자체가 삐그덕거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 탄핵이 주는 이 검찰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경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정치적 편향된 수사를 이렇게 남발하면은 탄핵이 될 수 있겠구나, 패가 망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을 필두로 한 검찰 독재가 확실히 견제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원합니다. 제가 우리 쪽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여론조사를 봤는데 데일리한 여론조사인데도 지난 10월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장관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48%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은 43% 정도.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높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면은 거의 90%가 찬성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검찰 독재가 세게 안 싸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검사들 두려워서 그러느냐?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비판이 비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한동훈 탄핵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효용감도 느끼고, 다음 총선에서 그래 우리 민주당 열심히 잘하고 검찰 독재 잘 싸우고 있으니 표 찍으러 가자, 이렇게 할 만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다음 총선에서 승산은 우리 쪽 사람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 이 한동훈 탄핵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된다. 그러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직결됩니다. 한동훈이 장관이 하는 짓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이나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탄핵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네 가지 정도로 한동훈 장관 탄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고, 그래 결론은 한동훈 장관 탄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장관 너무 책임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한동훈 장관은 클 대로 컸습니다. 여론조사에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발의했을 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동관처럼 탄핵 발의하면 바로 사표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모양새가 얼마나 국민들 보기 안 좋습니까? 탄핵 안 될 것 같으니까, 탄핵돼서 자기들 힘들 것 같으니까, 탄핵을 피해서 꼬리 내리면서 도망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강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 시점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고려라는 게 있을 거고, 네. 여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여론조사도 보면요, 지금 한동훈이 선거에 나오면은 지지할 거냐 말 거냐도 윤석열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유감도가 높은 사람인데, 이제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도 요게 정치적 고려로 보면 한동훈 탄핵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지자들도 그 중도 확장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거라고 보고, 네. 한동훈 탄핵의 명분에는 하등의 저는 네. 잘못된 게 없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검사 탄핵 2명 하고 이동관 탄핵 뭐 쭉 하다가 한동훈 탄핵 막 갔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커 보이고, 어쨌든 한동훈 탄핵은 살아있다.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 한동훈도 이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출마 아마 내년 1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겠고요. 겸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김건희 명품 수수하고 윤석열 탄핵도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그냥 뭐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지금 법률가들 이야기는 윤석열 탄핵사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영란법 위반은 뭐 300만 원짜리 이상의 백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위법한 것이고 문제는 뇌물인데 뇌물죄는 중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이번에 목사님 그 뇌물만 가지고도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더 문제는 그분이 나가실 때 여러 명이 이제 명품을 들고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수사를 이제 특검이나 이런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때 누구를 만났는지 전화번호나 당시 이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대장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밝히면은 그분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때 무슨 청탁을 했고 무슨 명품을 줬는지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잘 수사가 진행된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은 뇌물이 되고 이게 부인이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남편도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의율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죠.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지금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소추는 못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이제 드러나고 그렇다면 뇌물 받은 사실 자체는 이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적절하게 판시했듯이 뇌물 받은 대통령은 탄핵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제 탄핵까지 당연히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특검인데 특검이 이제 잘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지금 28일 정도에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어떻게 비벼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인지사건 정도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좀 새롭게 태우려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함께 뭐 뜻을 모아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협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하고 그 점에서 좀 서둘러서 특검법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번 그 보도는 정말 참 너무 뭐랄까 참담하다 그럴까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영분이란 자리가 저렇게 디올 명품 백을 받는 자리가 돼버렸는가 이런 생각에서 너무 참담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나 언론은 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언론은 이런 게 마치 옛날에 경기도 이재명 대표의 뭐 무슨 버카 뭐 이거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다 보도하더니 왜 이거는 보도가 일절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보도가 나면 검찰에서는 바로 수사를 해서 조국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이게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명품 국민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도 대기하고 있어서 다 줄 서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그 기준점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그 기준대로 하세요. 그렇게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게 지금 현재 정권이 채 2년도 안 돼서 아직도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쉬쉬쉬쉬하지 이게 지금 나중에 힘 빠지고 하면 이거 본물터짓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특검이라도 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정말 아주 큰 재앙 같은 일입니다. 나중에 수사하면 저는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 건지 짐작이 될 정도로 아마 세상에 떠들썩한 사건이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임기 중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싸워야 될 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와이프에 충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멋이 중한 D를 그냥 와이프가 중한 디올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뭐 유머까지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헝가리에서 사실 들어왔는데 헝가리가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어쨌든 이제 언젠가 최근은 종결될 걸로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슈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한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고 됐죠. 그래서 현지 교포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용산하고 뭔가 그런 이제 연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런 루머가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앞으로 터질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디올 정도는 뭐 사실 약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이 돕는다 이런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사그라들 즈음에 명품 수수 장면이 동영상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 사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요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이제 당연히 드러난 그 조롱거리 있잖아요. 명품 창고에 창고에 보관했다 이런 거. 그 원래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는 그런 거 수수했을 즉시 신고를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명백하게 위반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윤석열이 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쪽으로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의 지역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리 실력은 경기 고양시 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용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단 말이죠. 예, 제가 이제 감히 현역 의원님에게 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의원님 자랑을 한번 하자면 아주 좋은 모델이다. 예, 반면 교사로 아주 좋은 모델이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3인행 필요하사 뭐 이런 거는. 예, 산무가 있으면 산무. 그러니까 이게 치킨 시키실 때 나오는 그 무 아니고요. 산무인데 그 세 가지입니다. 무관심. 그다음 이제 무협조. 마지막으로 무노력.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무관심이부터 시작되면 그 무관심은 그냥 지금 여러분 이게 방송 보시다가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글에 이용우 클리앙 딱 두 자 쓰시면 바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검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너무 열받아서 이제 글을 포털에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정 이용우 지역구 권리당원 모여서 항의하러 갑시다. 네, 지역구 사무실이 통화가 안 되고 지역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지역구 관리를 너무 못 하시고 국힘 후보한테 모든 이슈를 뺏겨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 차라리 우리 권리당원들이 현수막 걸고 싸우자. 예, 그리고 이거 더 할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뭐 잘 아시지만 지역위원회가 그 이제 분담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비를 이제 권리당원들이 당비를 내면 거기서 일부를 이제 그 지역위원회에 배당을 하고 그 비용으로 이제 현수막도 걸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이제 그 뭐 지역에 이제 권리당원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교육 연수 하시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양정의 권리당원들이 이제 사실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님 그 지역구까지 가셔서 이제 아카데미나 이렇게 내용을 들으실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핵관을 좀 많이 쓰는데 킨핵관이라고. 그건 뭐예요? 킨텍스 핵심 관계자. 예, 저희 지역의 최대 물주, 현금 1,700억 들고 있는 최대 물주 이제 그 회사고 이제 고양시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 킨핵관이 하는 말이 너무 관심이 없다. 예. 왜 연락이 없냐. 그 지역 의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좀 나오실 정도 우선 무관심.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협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당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하고 다 같이 해서 이제 국회의원 55명이 모여서 이제 사실 은행들이 너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로 인해서. 그래서 횡재세 이제 이 문제를 그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그 법안을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 정무위원회에서. 예, 그분이 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협조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이제 무노력입니다. 예, 제가 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 한 번만 이제 하나만 좀 그 인용을 하면요. 그 임기 마지막 다가오셔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훌륭한 대통령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혼신의 노력을 다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것은 확신한다고 하셨거든요. 노력하지 않은 의원이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버는 또는 고위직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오면요. 자기 스타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되거든요. 왜 무슨 뭐 은행의 뭐 대표였다. 뭐 이 과정과 권리당원들 눈높이에서 뭔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과정에 제가 봐도 그분은 약간 좀 그게 좋게 표현하면 시크한 것 같고요.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고. 제가 최근에 존경하게 된 사람이 이건태 변호사잖아요. 진짜 동네 아저씨 같다는 게 정말 칭찬이거든요. 이야기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러면은 자 어쨌든 경기 고양시청은 이용우 의원이 이런 점이 불만이어서 내가 여기 출마하게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거고. 자 그러면 다음 내리 실력은 경기 부천시 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른 의원 지역구란 말이죠. 네, 저는 이제 민주당 개혁 세력을 대표해서 서른 의원님과 지금 현재 현역이신 서른 의원님과 경쟁을 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른 의원님에 대한 어떤 평가, 지역의 평가는 조금 간단히 정리하면 그동안 한 일이 뭐 있냐 이런 걸로 정리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저 경쟁하고 있는 저를 보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요로로 또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천이 10년 전, 1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쇠퇴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서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다른 데서 재선을 하시고 부천에 와서 3선을 하시면 현재 5선 의원이시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어떤 논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천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부천의 정치적인 낡은 틀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부천에서 자라난 부천이 키워낸 부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크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저 김기표가 이제 부천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당원분들 경선할 때 김기표의 기표하세요. 안 까먹어서 그렇지. 기표는 김기표입니다. 기표는 김기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 지키는 변호사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친명 이렇게 이제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잘 싸우고 능력 있고 다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대통령 될 사람을 우리 진영에서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내 출세를 위해 출마하는 거하고 출마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갖는 이 어떤 힘들고 이런 지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더 적극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내 지인 찾아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부천 저 을 이런데 우리 저 작은아버지 뭐 고모 이런 분들이 사세요. 그러면 그 연락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 되게 능력 있고 좋더라.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진 변호사는 서울 성북을 여기는 기동민 의원 지역구예요. 네. 근데 여기는 왜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동민 의원으로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본인 억울하시겠지만 라인펀드한테 1억 200만 원 받았다는 게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과연 중도층에게 우리에게 표를 다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셨고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뭐 직접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 제가 기 의원님보다 장점이 있다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뭐 어떻게 껄떡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로의 다음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 대대적인 물갈이 숫자만의 물갈이가 아니라 정말 젊고 유능하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의 세력 교체의 일환으로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좀 방기해 주시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뭐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싸우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열과성을 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도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이고 국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도덕적입니다. 제가 청와대 들어갈 때 인사검증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 왔길래 어쩌고 했더니 아유 이상한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딱지 하나 없고 재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자기가 검증하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제가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개혁적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골프도 안 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 받고 뭐 이렇게 로비에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원래 네, 이분이 동네 변호사 뭐 이런 컨셉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하고 같이 눈높이 맞춰가지고 변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차도 네. 없고. 뭐 민변 변호사 하면서 공익활동 열심히 했죠. 음. 아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민들의 좋은 삶을 챙길 수 있는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역할. 그것이 무엇이냐를 계속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것이 이제 을지로위원회부터 만들어질 때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지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선계형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하업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기업과 이런 경제적 강자들의 경제적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특별법, 적하업종 특별법을 또 통과하는데 제가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능력도 검증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혁적이다는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는 뭐 기득권화된 정치인들이 부자로부터 돈 받고 정치자금 받고 정치자금 아니라 뇌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과 절연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으로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과 청년들의 좋은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은 뭐 아마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뭐 예. 젊고 능력 있고 도덕적이고 제가 깨끗하다.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면접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바닥에서 10년이 있다 보니까요. 그 느낌은 민주당 최고위원급이에요.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 네. 뭐 정치 판세 돌아가는 게 한 3선쯤 되는 느낌인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 당원이나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 만들잖아요. 세 분께 공통 질문. 지금 모습 안 변할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변하면 바로 버려버리려고 당선시킨 다음에. 제가 뭐 정말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처랑 연수원 때 만나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나는 근데 집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골프도 안 치고 돈도 안 벌고 그래서 살 건데 결혼해 줄래? 이러니까 그때는 픽 웃었대요. 설마 그렇게 살겠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년째.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김성진 변호사는 특별히 뭘 준비해 왔어요. 그것 하나 올려주세요. 뭔데 이게 지금 성북을 지인 찾기인데 도남 1동, 기름 2동, 종암동, 석관동, 장이 1, 2, 3동, 월곡 1, 2동, 김성진 변호사 소개하기. 그 연락처는요 010-5530-2027 김성진. 요런 준비성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이 김성진 변호사는 무조건 될 것 같아. 아, 예. 치밀해. 엄청 치밀해.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개인으로 그렇거든요. 시절이 네. 평화롭고 네. 윤석열도 뭐 꽤 정치를 잘하고 그런다면 민주당 대충 물갈이 될 겁니다만 네. 시절이 아마 역대 최악의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을 사람은 저는 다 배척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지역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도전자들이 한 10% 쥐고 있는 것도 거기에는 당원들 의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당원 50, 여론조사 50이면 네. 이 과정으로 저는 본다면 저는 웬만한 사람 다 물갈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 분노는 윤석열에 대한 반감 이런 거고 네. 그럴 때 좀 선명성이 있게 싸우고 제가 아까 여쭤본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 안 변할 자신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 이런 거거든요. 오죽하면 농반으로 네. 내가 정치해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뭐 튀는 게 싫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잖아요. 뭐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고립되잖아요. 메시지가 세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한 150명, 200명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나아갈 거잖아요. 네. 여기 선배 눈치 보고 국회의원들, 동료들 눈치 보고 하면서 목소리 안 내고 이러는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끼리는 지금 김치국 엄청 마시고 있네. 저는 뭐 시대의 흐름을 믿고 반드시 뭐 올바름은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저 같은 사람들한테 출마이래야죠 이런 얘기 하는데 출마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관련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도 내가 뭐 일종의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나은 수입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그 이야기 요즘에 많이 이제 미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출마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오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권력, 뭐 부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오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뭔가 정말로 공익적 일을 해보고 싶은 그 공익적 마인드가 출마를 하게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저 거기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뭐 밥 못 먹고 하면은 야 먹고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을 하려면 저는 변호사를 계속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딱 하려다 내가 그게 아니니까 그 농담도 이제는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드립니다. 예. 앞으로요, 저 윤석열이 뭐 전과자, 폭력 전과, 음주 전과자 장관 올리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다 그런 사람 골라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 결의 저 후보자들은 공익적 마인드가 최소 51%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저 소문 좀 널리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변하면 바로 방송에 쌍욕해버려요. 자, 변하지 마시고요. 자,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세 분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